고성희 씨, 당신을 납치 미수 및 보육원 화재 방어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늘은 재단 이사장실에 들이닥친 형사들이 고성희를 체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보육원에 왜 그렇게 큰 불이 났을까? 정말 그냥 사고였을까? 파주 감나무 보육원을 갔다 온 뒤 지은호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만약 고성희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불을 낸 거라면 이 의문이 지은호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퇴근길. 지혁 선배, 나 여기 현장인데 여기서 바로 퇴근할게요. 네, 내일 봐요. 잠시 후 현장을 떠나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은호는 누군가의 시선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앞 골목으로 접어들던 은호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휴대폰을 만지는 남자 하나가 아주 일정한 거리로 계속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기분 나쁘네. 은호가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방향을 틀자 그 남자도 똑같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 주택단지 끝자락 가로등 불빛이 덜한 쪽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뒤에서 불쑥 다가온 손이 은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잠시 가실 데가 있습니다. 낯선 남자는 짧게 그렇게 말하더니 억지로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은호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겨우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고 위치 공유 알림이 이지혁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지은호? 이상한 알림을 본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차에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내일 보자고 인사했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마음을 바꿔 퇴근길에 지은호 집에 데려다 주려던 지혁은 현장 도착이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서 긴급 알람을 본 것입니다. 골목 초입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나요.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은호야. 갑자기 튀어나온 남자의 납치범은 당황해 순간 은호의 팔을 놓쳤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지혁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몸싸움 끝에 납치범은 도망칠 틈도 없이 바닥에 제압당했고 근처 순찰 중이던 경찰까지 합류하면서 현행범으로 연행됐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늦은 저녁이다 보니 걱정도 되고 마침 집 가는 방향에서 얼마 안 떨어졌고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고마워요, 선배. 근데 이거 우연 같지가 않아요. 보육원 화재, 불타다 남은 고성희 신분증 사본, 그리고 오늘 이 일까지 이 지역도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맞아.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이야.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 처음엔 납치범도 오해라고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서를 마칠 무렵 납치범이 귀찮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부탁받고 잠깐 데려다 주려는 것 뿐입니다. 납치라뇨. 형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부탁한 사람이 누군데요? 범인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사 담당 형사가 마침 집으로 향하던 지은호를 멈춰 세웠어요. 피해자가 누구 부탁으로 지은호 씨를 데려가려고 했다네요.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리를 스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부탁. 혹시 이 사람이 보육원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형사에게 그동안의 고성희와 관련된 의혹들을 전부 말했어요. 형사의 촉이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하나 봅니다. 형사도 정황상 지은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자 납치범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압수한 전화기에 있는 통화 내역과 문자, 카톡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결국 전화 내역에서 지은호에게 범행하기 바로 직전 통화를 집중적으로 한 특정 인물을 찾았어요. 고성희. 고성희라는 이름이 형사 입에서 나오자 납치범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이 되더군요. 형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고성희 씨라고 아십니까? 지은호는 고성희의 실체가 확인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결국 형사는 지은호 납치 미수건에서 20년 전 감나무 보육원 화재와
1년 전 청주 보육원 침입 사건까지 들여다봤어요. 형사는 납치범에게 지시한 사람 이름 분명히 말하세요. 잠시 숨을 몰아쉬고 난 납치범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네, 고성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사고와 우연로 포장되어 있던 일들이 한순간에 한 사람의 무섭게 계획된 범죄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감나무 보육원 화재, 청주 보육원 기록 조작 시도, 지은호 납치 미수, 모든 화살 촉이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가 끝까지 싸워야 할 상대, 고성이에게로요. 아침부터 지은호 머릿속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눈을 감으면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번쩍거리더니 낯선 남자의 손이 팔을 잡아 끌던 느낌이 자꾸 살이 베이듯 떠올랐는데요. 무엇보다 형사 입에서 나왔던 마지막 한 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 고성이 알아요. 이름 세 글자가 귓가에 박힌 채로 아침을 맞았는데요. 부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으니 정순이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은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질렸냐? 지은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제 그 납치미수 사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오늘 한 번 더 오라네요. 진술 정리한다고. 별일 아니에요. 정순이는 납치라는 말에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납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 더 걱정할까 봐요. 이지혁 선배가 바로 와서 끝났어요. 경찰도 다 왔고요. 오늘은 그냥 뒷정리만 하면 된대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지은호 손등에는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컵이 아주 살짝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그 떨림을 보면서 더 캐묻고 싶은 마음을 겨우 삼켰습니다. 갔다 와서 엄마한테 꼭 얘기해라. 대충 말 돌리지 말고. 알았지? 지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와서도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이지혁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같이 들어가자. 선배 바쁠 텐데 굳이. 야, 어제 그 골목에서 내가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오늘 너 혼자 보낸다고. 그게 더 이상하지. 입으로는 장난 섞인 말을 했지만 이지혁 눈빛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을 보면서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적어도 오늘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조사실 안에는 어제 봤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호 씨. 아, 같이 오셨네요. 형사는 인사를 간단히 끝내고는 곧바로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제 피의자 휴대폰을 확보해서 통화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쪽 보시면 어제 저녁 지은호 씨 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오간 번호가 하나 있죠. 피의자가 사모님이라고 저장해둔 번호인데요. 가입자 명의가. 형사가 짧게 숨을 고르고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고성희 씨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도 흰 종이 위에 적힌 고성희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지은호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잠깐 붉게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이지혁은 옆에서 서류를 같이 보다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을 수 있나요? 이번에는 이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놓고 짧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법원에서 긴급 영장을 받아 일부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요. 전부 다 들려드릴 필요는 없고 지은호 씨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 상태는 약간 거칠었지만 그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는 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밤에 꼭 끝내세요.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단호한 어투, 차분한 척하면서도 사람을 누르는 어조. 지은호는 처음 건강검진을 제안받던 날 고성희가 했던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요?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당신 일이죠. 그쪽 신분이랑 이쪽이랑 정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짧은 대화 몇 줄만 흘렀는데도 조사실 공기가 확 무거워졌습니다. 녹음이 멈추자 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 신변보호 요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건 단순 보호가 아니라 지은호 씨 의사와 상관없이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지시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신분이랑 관계는 정리해놨다는 말이 걸리죠. 신분과 관계라는 단어가 반복되자 지은호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단어들은 고성이가 내가 내 친엄마야라고 말할 때 붙였던 말이었거든요. 피 한 방울도 나누지 않은 줄 알았던 사이가 갑자기 친모로 바뀌더니 이제는 그 친모가 자기 신분과 삶을 정리해버리겠다고 말하는 녹음까지 들려오고 있으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죄다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형사님. 이번에는 이지혁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 옆에 앉아 있는 지은호가 혼자 모든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이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서 말을 골랐습니다. 내일 오후에 고성희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방금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이상 진술 태도와 내용에 따라 신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서류를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어제 지은호 씨가 말씀하셨던 감나무 보육원 화재, 청주 보육원 침입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납치에 관여한 사람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인 고성희 씨인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감나무 보육원, 큰불, 유리창, 유라라는 이름이 적힌 기록, 쌍둥이였다는 사실, 아들만 데려갔다는 말, 언제부터였는지 이 모든 단어들이 지은호 머릿속에서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데려올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 너는 나중에 반드시 찾으러 오려고 했는데 보육원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고성이가 울먹이면서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리고 있었는데요. 형사는 진술서를 앞으로 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을 간이식 때문에 벌어진 일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말고 이상하다고 느낀 다른 게 있나요? 지금은 작은 기억 하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가 빠르게 되감기처럼 흘러갔습니다. 처음 건강검진을 같이 받으러 갔던 날, 단지 엄마랑 딸이 같이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웃던 얼굴,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손을 꼭 잡고 묻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어졌던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했다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아예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사님,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감나무 보육원 불도 청주 보육원에 누가 침입했던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저를 찾으려고 한 행동들 중 하나라면요. 저 더 이상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입 안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이 한마디만큼은 또렷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간이식 때문에 저를 속인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상처가 나는 거면 이제는 저도 제가 뭘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형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진술서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들은 전부 기록으로 남을 거고요. 이후에 고성희 씨 조사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옆에서 이지혁도 가만히 앉아 듣고 있다가 속으로 하나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진짜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단순히 연애 감정으로 지켜봐 주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고의로 뒤틀어 온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한우진이 침대 머리맡에 놓인 가족 사진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고성이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지금 녹음 파일 속에서 들렸던 차갑게 거래하듯 말하던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가 기껏 구해온 간이 매몰차게 버린 내 여동생 간이냐. 어젯밤에 자신이 쏟아냈던 말이 되레 우진 자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모든 게 엄마가 계획한 거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 한우진 머릿속에는 그 질문 하나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우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 통화 버튼을 누르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한우진 씨 맞으시죠? 어제 지은호 씨 사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가족분들 이야기도 참고해야 돼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우진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사진 속 고성이가 웃고 있었고
귀에는 방금 들은 형사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네, 시간 내겠습니다. 짧게 그렇게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엄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허황된 욕심의 거대한 밑바닥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는 또 하나의 전화가 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호가 아니라 고성이에게 가는 전화였는데요. 형사는 최대한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고성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어제 발생한 지은호 씨 관련 사건 담당하고 있는 형사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오늘 중으로 한번 경찰서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좀 해야겠습니다. 참고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고성희 손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참고인이라니요. 제가 거길 왜 가야 하죠? 형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나온 통화 내역과 녹음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은 직접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확인입니다. 녹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제 통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렵겠는데요.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다음 한마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럼 정확한 일정 잡겠습니다. 다만 이 통화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어렵다면 내일 오전까지는 꼭 오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대로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경찰 쪽에서 더 이상 정중하게만 부탁하지는 않겠다는 신호였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고성희가 억지로 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최대한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재단 사무실에는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별일은 아닐 거야. 별일 아니어야지. 하지만 본인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지 손에 쥔 가방끈을 계속 비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복도 한쪽에는 이미 진술을 마친 지은호와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형사는 일부러 시간대를 조금 엇갈리게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조사가 끝나는 바람에 서로 마주칠 수 있는 애매한 타이밍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복도 끝에서 고성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보려다가 결국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잠시 세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겹쳤습니다. 고성희는 먼저 말을 꺼내려다가 형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성희 씨,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자 고성희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조금 기분 나쁜 사람처럼 대응했습니다. 제가 바쁜 사람인 거 아시죠? 언론에라도 새면 서로 좋을 게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불러내셔서야. 형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모신 겁니다. 오늘 오신 건 다 기록에 남기는 절차의 하나니까요. 참고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록에 남는다는 말에 고성희 눈빛이 잠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다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표정을 곧잘 정리하고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지은호와 이지혁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겠어?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 차이겠죠. 지은호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게 더 안쓰럽게 느껴져서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형사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 통화 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고성희 씨 번호에서 체포된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가 간 내역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고성희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고요. 우리 집 쪽과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근데 그걸 납치범이라고 부르시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닐까요? 형사는 준비해 둔 서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법적으로 정해지겠죠.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방금 지은호와 이지혁에게 들려줬던 바로 그 대화였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했죠?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당신 일이죠. 짧은 대화가 끝났을 때 형사는 고성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통화, 고성희 씨 맞으시죠? 고성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맞아요. 제 목소리 맞고요. 근데 그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어떤 의미죠? 제가 그 사람에게 부탁한 건 지은호를 다그치거나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는 의미였어요. 그 애가 요즘 좀 불안정하거든요. 입양하였던 사실도 알고 나서 감정이 들쭉날쭉한 상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든가 할까봐 그걸 걱정해서 조용히 데려오기만 하라고 한 겁니다. 은호는 제 딸이에요. 친모가 딸을 납치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나를 부른 거예요? 형사는 그 말을 노트에 적어두면서도 눈빛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신분이랑 관계는 정리해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 신분과 그 사람 신분, 그리고 지은호 씨와의 관계를 누가 어떻게 정리해놨다는 뜻입니까?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불리하게 들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은호를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법적 관계나 서류상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놨다는 뜻이었어요. 그 애가 저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아시잖아요. 입양 관련 기록이나 친양자 서류 같은 거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 그 과정에서 변호사도 붙었고 행정 절차도 밟아왔으니까 그걸 편하게 말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사람이 지은호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건 완전히 본인 의도와 다르게 움직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간이식이든 뭐든 결국은 수술 동의서에 그 애 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요. 요즘 그런 사건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 다 알려진 사람인데 그런 식의 납치를 물밑으로 시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논리는 얼핏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형사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혹시 추가로 연락을 더 주고받은 건 없나요? 없어요. 저도 나중에 상황 듣고 황당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김에 저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주고받은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말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세요. 고성희는 일부러 억울한 참고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소리에 억지로 힘을 빼고 한숨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형사는 그 태도까지 다 지켜보면서 질문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럼 감나무 보육원 화재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처음으로 고성희 얼굴에 노골적인 경계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나옵니까? 그건 오래전에 이미 정리된 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사고로 종결됐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하지만 그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고성희 씨 딸로 알려진 지은호 씨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청주 보육원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친양자 기록을 보려고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고성희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제가 아이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 안에서만 움직였고요.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정리 못했다는 거네. 감나무 보육원도 결국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소리잖아. 형사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성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리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디까지 숨기고 어디서부터 흔들리는지 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문이 열리자 복도에 서 있던 지은호와 고성희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형사도 굳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세 사람을 같은 시야 안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 안에서 하실 말씀은 다 하셨겠죠. 지은호는 짧게 잘랐습니다. 형사님, 저 오늘 진술한 내용, 나중에 추가로 의견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만으로도 수사 방향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사 방향이요? 참고인 불러놓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시네요. 전 그냥 엄마예요. 살려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인 것뿐인데 지은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라면서요. 진짜 엄마라면 딸을 설득하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했어야죠. 남의 손 빌려 끌고 가기 전에. 이 말은 복도 공기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말이 막혀버렸고 형사는 두 사람 사이를 한번 번갈아 보더니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더 감정 섞인 대화 나누시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죠. 고성이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우진인데요. 경찰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알고 방문하려 했는데 직접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온 듯 옷차림은 환자복 위에 겉옷을 걸친 정도였고 걸음걸이도 완전히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형사는 우진을 조사실 안으로 안내하면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방문하려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우진은 의자에 앉으면서 어제 병실에서 했던 고민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벌을 받게 되고 거짓을 말하면 은호가 다칠 테고 형사는 서랍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낸 뒤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우진 씨, 그냥 한우진 씨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 사실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살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답해보겠습니다. 형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물었습니다. 언제 처음 지은호 씨가 본인 쌍둥이 동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진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의심한 건 아닙니다. 엄마가 원래 일정보다 간 공여자를 구해놨다는데 우연히 지은호랑 통화했는데 결국 지은호가 어릴 적 헤어진 제 동생 한유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 쌍둥이라는 것, 친엄마가 저희 엄마라는 것, 그리고 간이식 때문에 다시 찾은 거였다는 것까지요. 우진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냥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검사 받고 간이식 준비하면서 늘 머릿속에는 엄마 얼굴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엄마 혼자 남을까봐,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컸었는데요. 대신 거기겐 제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은호가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에게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사람인데 지금도 또 한 번 같은 사람한테 희생당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단순히 감정 토로를 넘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 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진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입안을 한번 축였습니다. 엄마가 기껏 구해온 간이 어릴 때 매몰차게 버린 내 여동생 간이냐고 했습니다. 죽었다면서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았냐, 또 속인 거냐고도 했고요. 며칠 동안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서 형사님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정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버려져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형사는 메모를 하던 펜을 멈추고 우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이제 더 이상 한쪽 편에만 서 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증언을 통해 이 기울어진 판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쪽으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조서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진이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는 이미 지은호와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과 지은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사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 분노와 연민이 모두 섞인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의외로 지은호였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우진은 잠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그냥 건강 상태에 대한 대답 이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의미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여기 왜 온 건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응. 나도 이제는 그냥 모르고 지내고 싶지 않아서.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몇 줄 속에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관계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형사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세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는데요. 고성희, 지은호, 한우진. 그 아래에는 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사람의 선택이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모든 사건의 결말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형사는 일부러 펜을 내려놓으면서도 마지막 결론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조각들이 남아 있었고 감나무 보육원 화재와 청주 보육원 침입 사건을 파고들 때 또 어떤 이름이 튀어나올지, 누구의 얼굴이 새로 등장할지 그건 아직 누구도 모르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다시 찾은 지은호는 종이 서류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파주 감나무 보육원 원장이 건네줬던 불에 그을린 주민등록증 사본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거 그때 아이 어머니라고 하면서 와서 아들만 데려가던 여자가 두고 갔던 거예요. 며칠 뒤에 불이 나버려서 그게 마지막이었죠. 원장은 그렇게 말하면서 당시 이름은 유라였고 쌍둥이였고 딸은 나중에 찾으러 온다고 했었다고 천천히 기억을 꺼내줬었습니다. 지금 지은호 손에 쥐어진 건 그때 들었던 이야기와 불 속에서도 기어이 남아있던 단 하나의 증거였던 거예요. 형사실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을 때 형사는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때 말씀하신 그 주민등록증 사본입니까? 네. 파주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불이 난 뒤에도 이 사본만은 남아있었다고. 그 여자, 그러니까 고성희 씨가 아들만 데려갈 때 남겨둔 거라고요. 형사는 신분증 사본을 기존 기록과 차례대로 맞춰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화재 당시 보고서, 침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인도 요구 거절, 그리고 며칠 후 화재라고 적혀 있던 부분, 그리고 최근 진술 조서들, 쌍둥이 중 아들만 데려갔다. 딸은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고 했었다. 청주 보육원 원장의 진술, 1년 전 유라 친양자 기록을 찾으러 온 남자가 있었다고 했던 부분까지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형사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납치범이 고성희가 시켰다고 진술했고 휴대폰 통화 녹음에서도 직접 확인이 됐고 20년 전 보육원 화재 전에도 이 사람 주민등록증 사본이 남아있고 애를 못 데려간 며칠 뒤에 바로 화재. 말을 하다 보니 형사도 더 이상 이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딸은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고 해놓고 결국 20년 뒤에 간이식 필요해지니까 다시 나타났고요. 형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그림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네요. 옆에 있던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형사님? 형사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 듣는 수준은 아닙니다. 방화랑 납치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 들어가야죠. 그 시각 고성희는 병원 VIP 라운지에서 한우진 담당 교수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열흘 안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식이든 다른 방법이든요. 교수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는데요. 고성희는 대답 대신 그냥 짧게 알겠어요라고만 말하고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 한 구석은 여전히 경찰서 조사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저 정도로 물어보는 걸 보니까 감나무 보육원 쪽도 다시 들여다볼 생각이겠지. 스스로에게 증거 없다, 괜찮다고 계속 말해봤지만 불안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라운지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고성희 씨, 돌아보니 어제 봤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경찰 2명이 함께 있었고요. 고성희는 놀란 기색을 애써 숨기고 슈트 재킷을 다듬으며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세요? 어제 조사는 충분히 하지 않으셨어요? 형사는 짧게 신분을 다시 한번 밝힌 뒤 공식 문구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파주시 감나무 보육원 방화 사건과 지은호 씨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해 현주건조 물방화 및 유괴미수 교사 혐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고성의 얼굴에서 피가 쫙 가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긴급 체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납치범 진술, 통화 녹음, 그리고 파주 보육원 원장 진술과 불에 그을린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혐의예요. 제가 불을 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라운지에 있던 간호사와 직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당시 친모로 방문했다가 인도 거절당한 뒤 며칠 만에 불이 났고 그때 남겨둔 주민등록증 사본이 지금까지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지금은 너무 분명해졌고요. 지은호. 이름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고성희도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청주 보육원에 누군가 친양자 기록을 보려고 침입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찾으려던 아이도 같은 아이였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20년 전부터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신 거죠. 고성희는 계속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고. 형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길과 다른 사람 인생을 불태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수갑을 꺼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갑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는데요. 형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보이려면 이런 자리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야 하니까요. 찰칵 하는 금속 소리가 라운지 공기를 썰어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한우진이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들 사이에 서 있는 고성희를 보는 순간 우진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진의 목소리는 아들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충격을 목격한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을 보며 여러 말을 한꺼번에 떠올렸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억울하다. 다 널 살리려고 그랬다. 어떤 문장도 지금 수갑 채워진 손목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고성희에게 고지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언제든지 권리로 보장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고성희는 경찰들 사이에 둘러싸여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라운지에 남겨진 우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머릿속에는 지은호가 울면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 엄마 때문에 2번 버려졌던 것 같아요. 이제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 편에 서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게 될 거라는 걸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인생을 태우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대신 조용한 바퀴 소리만 병원 앞을 떠나갈 때 이날은 분명히 표시가 남는 하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간이식 때문에 시작된 줄 알았던 이 싸움이 사실은 20년 전 불이 난 그날 밤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구나.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모녀 싸움, 가족 갈등으로는 이 이야기를 부를 수 없게 되는 순간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